고물상에서 3,000원에 판매한다는 64세 여성.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그 폐지 줍는 여자 말이야. 슈퍼 아저씨랑 밥 얻어먹더니 몸도 판다더라. 리어카를 끌고 가는 와중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한다는 게 기가 막히면서도 얼굴이 후끈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모두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64세 박금자입니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알람이 없어도 몸이 알아서 깨우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6시에 일어났는데 혼자 살게 되니까 잠이 없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게 새삼 서글퍼져요. 세수를 하고 팔꿈치 보호대를 차고 허리에 파스를 붙입니다. 무릎에도 하나 더 붙이죠. 관절염이 심해져서 비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 제 동반자인 낡은 리어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게 말이죠. 동네 사람들 시선이 따갑더라고요. 저 할머니 자식들은 뭐 하나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아들은 외국에 있는데 연락도 뜸해요. 사실 제가 폐지 줍는다는 걸 아들이 알까봐 말도 못하고 있죠. 월세 35만 원과 생활비를 벌려면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볼까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도 지원했지만 역시나 나이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폐지 줍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종이 뭉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여름엔 땀으로 범벅이 되고 겨울엔 손이 곱아서 감각이 없어져요. 골판지는 특히 무거워서 몇 장만 쌓아도 리어카가 무겁게 기울어집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아파트 단지를 돌고 상가 뒷골목을 뒤지고 학교 앞도 지나갑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돼요. 창피하다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매일 제가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대성 슈퍼예요. 주인은 황인수라는 66세 남자분인데 과묵하지만 늘 정중하게 대해주시죠. 다른 상점 주인들은 폐지 줍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눈빛으로 보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인수 씨만큼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대성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인수 씨가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수고를 알아봐 주다니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항상 정중했습니다. 제가 슈퍼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 인사해 주시고 가끔은 날씨가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는데 인수 씨만큼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 하루가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아침에 눈 뜨면 인사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라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원룸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말 적막해져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고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나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더욱 제 외로움을 크게 만들어요. 하지만 대성 슈퍼 황인수 씨만큼은 제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가득 실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가 다시 넣고 했어요. 겨울바람이 유독 차가웠거든요. 오후 2시쯤 되니까 배가 고팠지만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했죠. 대성 슈퍼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인수 씨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넬까 하는데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끓였는데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인수 씨는 약간 어색해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남의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런데 인수 씨가 고개를 젓더니 말하는 거예요. 많이 끓여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그냥 같이 드세요. 결국 따라갔습니다. 슈퍼 뒷문으로 들어가니까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원룸처럼 생겼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식탁에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멸치볶음에 계란말이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수 씨가 의자를 빼주니까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봤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세요. 인수 씨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아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거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네요.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30년 전 시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묵은지를 우려낸 깊은 맛의 돼지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인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우는 것도 어색해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누가 차려준 밥. 처음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남편이 해준 적도 없고 남편 돌아간 후엔 더더욱 혼자였으니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었어요. 인수 씨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그 맛으로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밥을 차려준다는 것, 그리고 또 해주겠다고 약속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날 점심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기가 아쉬웠어요. 집에 가면 다시 혼자가 될 텐데 이 따뜻한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거든요. 인수 씨도 급하게 나가라고 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줬어요. 마지막에 일어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인수 씨가 언제든 오세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제 하루 일과에 새로운 리듬이 생긴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인수 씨가 밥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도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매일 가기가 미안했어요. 남의 밥을 계속 얻어먹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 안 갔는데 인수 씨가 슈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제 오늘 안 오시길래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다는 걸 알아차려 주다니요. 그날부터는 매일 점심 무렵이면 대성 슈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인수 씨는 정말 신기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금세 알아차리더라고요. 어느 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된장찌개가 자주 나왔어요. 김치찌개, 부대찌개, 미역국도 해주지만 유독 된장찌개가 많이 나왔죠. 반찬도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어요.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혼자 사는 남자가 이렇게 반찬을 잘 만들 줄 아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배웠어요. 인수 씨도 저처럼 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폐지 주우러 나갔다가 흠뻑 젖어서 슈퍼에 도착했는데 인수 씨가 수건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구석에서 비닐우산 하나를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쓰세요. 손님이 두고 간 건데 안 가져가니까요. 사실새 우산인 게 뻔했어요. 포장지 자국도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거겠죠. 또 어느 날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절뚝거리며 갔는데 인수 씨가 파스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효과 좋아요. 제가 써본 거라 확실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주고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서 몸이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황인수라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언제 번호를 주고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아마 비 올 때 연락하라고 하면서 주고받은 것 같아요. 내일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목 좋게 우려놨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핸드폰을 꽉 안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일이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매일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오는 게 설레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저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게 해준 사람이 생겼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나와서 폐지를 주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괜찮았고 인수 씨가 어제 문자로 내일 미역국 끓여놓겠다고 해서 점심이 기대되기도 했죠.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데 반찬 가게 앞에 아줌마 서너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분들이 거기서 수다 떠는 걸 자주 봤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말이 그 폐지 줍는 여자 말이야. 슈퍼 아저씨랑 밥 얻어먹더니 몸도 판다더라.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설마 저한테 하는 말일까 싶어서요. 세상에 그 나이에 저게 무슨 꼴이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흉하잖아. 시장통이 다 안다더라. 매일 슈퍼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러더니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리어카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얼굴도 화끈거리고요. 목이 막혀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요. 몸도 판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었을 뿐인데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64살 할머니가 66살 할아버지한테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저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뻔뻔하게. 자식들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지. 남한테 패 끼치고. 한마디 한마디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구나. 제가 매일 슈퍼에 가는 것도, 인수 씨가 밥을 해주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인수 씨의 친절이 저한테는 그냥 고마운 일이었는데 남들 눈에는 수상하게 보였나 봐요. 64살 여자와 66살 남자가 매일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인 걸까요? 간신히 발을 떼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려서 리어카를 제대로 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대성 슈퍼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방향을 돌렸어요. 인수 씨를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분도 저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듣고 계실 텐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몸도 판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슈퍼 쪽으로는 발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수 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안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폐지를 주우러 나갈 엄두도 안 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라면 한 개가 이틀째 그대로 있었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계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몸이 이상했어요.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무겁고 나른했습니다. 손발도 저리고요. 처음엔 마음이 아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몸도 판다. 그 나이에 저게 무슨 꼴이래. 흉하잖아.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들리고 일어나려고 해도 들리고요. 인수 씨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에 휘말리게 됐을 텐데요. 그분은 그냥 친절하게 밥 한 끼 챙겨준 것뿐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다니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꺼뒀어요. 인수 씨가 연락할까 봐서요.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3일째 되던 날 몸이 정말 이상했어요. 열이 많이 나고 어지러웠습니다. 물도 거의 안 마셨더니 입술이 바싹 말랐고요. 일어서려고 하면 휘청거렸어요. 그래도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밖에 나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계속 똑똑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금자씨, 저예요. 황인수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고요. 제발 문 좀 열어봐요.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인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당신이 없으니까 밥을 먹을 이유도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어서 밥도 못 먹는다고 하다니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문을 열었어요. 인수 씨가 서 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도 젖어 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 이게 무슨... 제 모습을 본 인수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울을 안 본 지 며칠 됐는데 아마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인수 씨가 제 어깨를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갈라졌고요.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독감이랑 탈수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제대로 안 먹어서 그렇다고요. 며칠 정도 입원해야겠습니다. 의사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인수 씨가 병원비를 다 내더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인수 씨는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밤새 지켜봐 주더라고요. 사흘 동안 인수 씨가 병실을 지켰어요. 죽이라도 챙겨주고 간호사가 올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요. 정말 가족처럼 돌봐줬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분은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퇴원하는 날 인수 씨가 제 원룸까지 데려다 줬어요. 사흘 만에 돌아온 집은 썰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방에 먼지가 앉아 있고 시든 화분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들어가세요. 푹 쉬어야 해요. 인수 씨가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쓸쓸해 보여요. 맞는 말이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정말 외로웠죠. 인수 씨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요. 마트 가서 장이라도 봐야겠네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병원에서 나았으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인수 씨가 제 쪽을 바라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 네, 우리 그냥 슈퍼 뒷방에 같이 살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라고요? 다 퍼질 대로 퍼진 소문인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인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떤 각오를 다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이상하게 볼 거면 차라리 정말로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요. 저는 멍하니 인수 씨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변변한 살림살이도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거든요. 64살에 폐지 줍는 여자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러요. 오히려 집만 될 텐데요. 인수 씨가 고개를 젓더니 말했어요. 저한테는 당신이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제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해주다니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매일 혼자 차려놓고 혼자 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요. 그런데 금자 씨가 와서 같이 먹어주니까 밥맛이 나더라고요. 인수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 사람도 저만큼 외로웠던 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요리라 맛도 별로고 성격도 무뚝뚝하고요. 그래도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고 정말 폐만 끼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 함께 살자고 말해주다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도 위로가 됐고요. 정말 같이 살아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수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서로 외롭지 않게요. 그날 밤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는 거라고요. 무섭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슈퍼 뒷방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수 씨와 제가 만들어가는 일상이 생겼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인수 씨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간단한